갈치 손질하기 정말 귀찮으시죠? 이 순살갈치 제품은 손질할 필요 없습니다. 굽기만 하면 끝나는 국내산 순살갈치 2팩을 단돈 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통영에서 잡아올린 생갈치를 신선하게 손질해 먹기 좋게 담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도 간편히 조리가 가능하니 단돈 9,900원에 꼭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예비신랑을 처음 본 엄마가 건넨 짧은 한마디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런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 모습이 어땠을지 가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아찔해지곤 합니다. 그 황당한 얘기를 털어놓으려면 먼저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 없는 딸을 걱정하시던 저희 부모님의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저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노처녀 딱지를 달게 되자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엄마는 동창회나 계모임에 다녀오시는 날이면 한숨이 길어지셨어요. 친구분들의 사위 자랑이 그맘때 엄마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연아, 엄마 친구는 이번에 의사 사위 본다더라. 근데 그 집 딸이 너보다 나은 게 있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야. 인물도 별로고 직장도 계약직이라니까? 딸이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할 거라고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내가 속이 상했어 정말. 너 정희 아줌마 알지? 그 집 딸도 날 잡았나 봐. 사위가 대기업 과장이라나? 인물도 번듯하다고 아주 목이 힘을 주더라. 옆집 딸은 너랑 동갑인데 벌써 둘째까지 봤다고 말했던가? 도대체 넌 언제 결혼해서 해놨니? 엄마 진짜 속 탄다 속 타. 그렇게 마치 외워온 듯이 남의 집의 딸과 사위 얘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잘난 사위만 보셨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횟수가 잦아지니 슬슬 지쳐가더라고요. 엄마,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거지. 난 하나도 안 부러운데 왜 그래? 엄마가 나 대신 시집 갈 거야? 때는 무슨 때? 네가 지금 몇 살인지 알기는 해? 이러다 진짜 금방 40이야. 평생 일만 하다 혼자 늙어 죽을래? 네가 언니가 있어? 오빠가 있어? 우리 다 가고 나면 세상에 떨렁 혼자 남아서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엄마가 그렇게 작정하고 퍼부어대기 시작하시면 아빠는 그저 옆에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릴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가끔 저랑 단둘이 있을 때면 슬쩍 엄마 편을 들곤 하셨죠. 엄마가 잔소리가 좀 심하긴 해도 다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지? 결혼이라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워지는 법이거든. 아빠까지 왜 그러셔? 이제 엄마랑 한편 먹기로 하셨어? 한편은 무슨, 부모 마음이 다 같은 거지. 너무 고르고 고르다가 인연 놓칠까봐 그래. 물론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손님을 상대하다 또래 여자들이 아이 손을 잡고 통장 만들러 오는 모습을 보면 저도 슬쩍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질 않고 엄마의 잔소리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연애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0이 넘으면서 소개팅 자리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엄마의 기대치를 의식하다 보니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더라고요. 어쩌다 소개팅하는 걸 알게 되시면 저보다 엄마가 더 난리였어요. 이번엔 어떤 사람이라니? 직업이 뭐야? 어디 사는데? 엄마, 아직 나도 아무것도 몰라.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로 호구조사부터 해? 그냥 부담 없이 차 한잔 마시기로 한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 거 아니야. 직업이랑 나이는 알아야지. 엄마, 제발 관심 좀 갖지 마. 엄마가 이렇게 조급해하니까 난 벌써 나가기 싫어진단 말이야. 엄마는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상대방을 머릿속에서 채점해 두시고 제가 돌아오면 또 그 점수에 맞춰 평가하셨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만남 자체가 점점 더 피곤해졌고 한두 번 거절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도 더 이상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만 무거운 채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서울 마포 쪽으로 발령이 나며 제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독립하게 됐어요. 경기도 본가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지점이 너무 멀어서 부모님도 말리지 못하셨죠. 물론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솔직히 저는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때부터 경기도 본가에는 주말에나 가끔 들르게 됐는데 엄마는 그것도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고 괜히 시시껄렁한 남자들만 꼬이는 거야.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신혼집 차리는 게 낫지. 엄마, 회사가 머니까 그렇지. 매일 왕복 3시간씩 어떻게 다녀? 출퇴근하다가 기빨리겠어.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결혼해서 서울서 신혼집 얻어 살면 얼마나 좋아. 뭘 말해도 결국 결혼 얘기로 끝나는 게 그맘때 엄마와의 대화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제 결혼을 주제로 떠드는 건 이미 오래된 연례 행사였어요. 그 덕에 저는 명절이면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한마디씩 거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래서 가족이 모일 때 본가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물론 오피스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적막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발심도 커졌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흉 잡힐 일인가? 누군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냐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차도록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건 정말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어요. 그래도 은행 일이라는 게 종일 손님 응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시간에 몸이라도 건강하게 관리하자 싶어 저도 오피스텔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동료들도 다들 운동 하나씩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퇴근하고 저녁에 한두 시간씩 운동을 했더니 잠도 잘 오고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슬슬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나름 보람이 있더군요. 그런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남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제가 헬스기구 사용법이 서툴러서 자세가 영 어색했는지 옆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자세로 하면 허리 다치세요. 손은 좀 더 좁게 잡으시고 내려갈 때 호흡을 천천히 뱉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모르는 사람이 참견하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경계가 됐습니다. 요즘같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헬스장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자세를 봐준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상대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담백했습니다. 딱 제 문제점만 지적해주고는 곧장 자기 운동에 집중하더라고요. 별다른 말을 더 건네지도 않았고 흘끔거리는 시선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또 마주쳤을 때는 가벼운 목례 정도 나눴고 그 다음 주에는 운동 끝나고 집에 가려다 마주쳐 잠깐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키는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크고 운동복을 입고 있는데도 어딘가 단정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웃을 때 눈매가 부드러워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운동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남자가 담백하게 묻더군요. 여기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대기 근처세요?
아,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쪽 분은 운동 꽤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 네. 회사에서 하도 운동하라고 잔소리해서 저는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니 건강 관리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는데 저도 모르게 건네받은 명함으로 눈길이 갔어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대기업의 연구소에 다니는 남자였거든요. 직함이 책임연구원이었는데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라 그런지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저는 명함 안 가져왔는데.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주세요.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씩 웃는 얼굴에 괜히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가끔 인사만 나누던 사이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을 먹게 되고 그러다 영화도 보러 가게 되면서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평일엔 헬스장에서 만나 운동하며 데이트했고 주말이면 가까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남자는 늘 흔쾌히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지만 너무 신세지는 게 싫어 3번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계산을 했습니다. 데이트가 끝나면 늘 저를 집에까지 곱게 데려다주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부담스럽게 굴지도 않았어요. 무리한 스킨십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언제나 깔끔하고 예의 있게 저를 배려했습니다. 저도 30이 넘었으니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성실하고 매너 있는 상대였어요. 가끔 회사 얘기를 물어보면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고 출장이 어떻고 하는 얘기 적당히 들려줬는데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르는 분야지만 왠지 남자가 더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대학 얘기도 나왔는데 역시나 짐작했던 대로 명문 공대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를 즐긴 지 3달쯤 되던 어느 주말, 남자가 처음으로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주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영화나 볼래? 밖에서 보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서. 뭐 부담스러우면 안 와도 되고. 정민 씨 집에서? 응, 우리 집이 한강 근처라 야경이 정말 좋은데 그걸 꼭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저도 나이가 있는데 남자친구 집에 가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남자 집은 처음이라 살짝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어요. 남자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솔직히 한강뷰라는 말에 끌린 것도 사실이었죠.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준 성실한 모습에 신뢰가 쌓이기도 했고요. 며칠 후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묘하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도 궁금하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는 것도 생각보다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옷을 뭐 입을지 빈손으로 가는 건 좀 그러니까 뭘 사들고 갈지 별것도 아닌 일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백화점에 들러 와인 한 병과 예쁜 디저트를 골랐어요. 너무 비싸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빈약하지도 않은 정도로요.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번거로울 것 같아 제가 알아서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더니 정말로 한강 가까이에 자리한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나오더라고요. 단지 입구부터 분위기가 단정하고 동과 동 사이가 여유로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편해졌어요. 주연아, 어서 와. 찾기 어렵지 않았어? 정민 씨는 반바지에 니트티를 입고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탁 트인 한강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통유리 너머로 강물이 반짝거리는 게 그렇게 멋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죠. 우와, 전망 진짜 좋다.
이런 데서 매일 사는 거 정말 부럽네. 부럽긴 뭘. 혼자 살기엔 좀 넓긴 한데 그래도 막상 이사 가려면 이 한강뷰가 또 생각날 것 같아서 망설여져. 근데 와인은 뭐하러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집안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언뜻 보니 30평대로 보이는데 가구가 많지 않아 더 넓고 시원해 보였어요. 가죽 소파에 낮은 원목 테이블, 한쪽 벽면을 채운 책장에는 공학 서적과 외국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장 옆에는 멋진 그림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고 정민 씨가 어딘가 풍경 좋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놓여 있더군요. 저는 눈을 빛내며 남자친구의 집에 대한 소감을 얘기했어요. 정민 씨, 집이 너무 깔끔하다.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가 않은데? 아, 그래? 사실 평소에는 좀 어질러져 있는데 너 온다고 어제 늦게까지 청소 좀 했어. 하루만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어? 정민 씨가 원래 깔끔하게 쓴 거지. 제 말에 남자친구가 대답 대신 살짝 웃더니 냉장고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다 문을 열고 잠시 멈칫하는 게 보였죠. 아, 내가 음료수 사다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주연아, 나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뭘 일부러 나가. 난 그냥 물 마셔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물만 마시게 할 순 없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편하게 있어. 5분이면 돼. 그러더니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집안에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게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보고 살면 어떤 기분일까? 혹시 내가 정민 씨랑 결혼하면 여기서 매일 이 풍경을 보며 살게 되는 건가? 잠시 그런 상상도 했죠. 그러다 피식 웃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현관 옆에 붙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닦았는데 수건거리가 비어있더라고요. 저는 수건을 찾기 위해 잘 정돈된 화장실을 둘러보다 세면대 위에 수납장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분홍색 포장이 선명한 여성용 생리대 하나였죠. 저는 손에 묻은 물기도 닦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분명 정민 씨 혼자 산다고 했는데 이 집에 다른 여자가 드나든다는 얘기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일단 그걸 다시 수납장 안에 넣어두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한강 뷰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몇 분 후에 정민 씨가 음료수 봉지를 들고 돌아와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제 마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연아, 많이 기다렸지? 편의점에 사람이 좀 많아서 늦었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평소 제가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편이라 불편한 속마음이 다 드러난 것 같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대로 대충 넘어갈 순 없겠다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장난으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던 상대에게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 묻어두고 지나칠 순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주저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 씨, 내가 화장실 가서 수건 찾다가 수납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누구 건지 알아? 이상한 거? 어떤 건데? 여자 생리대. 이 집에 왜 그런 게 있어? 말을 꺼내놓고 보니 제가 민망해져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어처구니 없다는 듯 한번 웃더라고요. 아, 그런 게 나왔어? 그럼 그거 우리 고모랑 사촌 여동생이 두고 간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뭐? 고모랑 사촌 동생? 그 지난주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서 둘이 같이 올라왔거든.
여자들이 호텔 잡는다길래 내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 했어. 아마 동생이 두고 간 모양인데 그게 거기에 굴러다닐 줄은 몰랐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겨우 그런 말로 의심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얘긴 맞는데 왜 그런지 확 믿음이 가진 않았죠. 그런데 상대가 그런 제 속내를 눈치챘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아직도 찜찜하구나? 전 그러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해볼게. 어차피 잘 내려갔는지 안부도 물어봤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했거든. 들어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저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서 말리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주연아.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너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 거 나도 싫고. 그러더니 스피커폰으로 켜 소리가 다 들리도록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신호가 두어 번 이어지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민 씨가 입을 열었어요. 너 결혼식 잘 보고 내려갔어? 고모는? 응 오빠. 안 그래도 인사하려고 했어. 오빠 덕에 우리 진짜 편하게 지내다 왔어. 엄마도 좋아하셨고. 서울 호텔 잡았으면 돈만 많이 들었을 텐데 돈도 굳고 한강도 실컷 보고. 사촌이 좋긴 좋네. 그 얘기를 들으며 남자친구가 저를 향해 눈을 찡긋거리더니 나머지 통화는 안에서 하겠다는 듯 방문을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 남겨진 저는 조금 전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정민 씨가 말할 때 그냥 믿을 걸 그랬나 봐. 괜히 의부증 있는 여자 된 기분이네. 그래도 마음만은 편해졌어요. 분명히 정민 씨의 얘기에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어색한 기색을 보이자 정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주연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미안해할 거 없어. 그런 태도 덕에 저는 곧 마음을 돌려 나머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정민 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대로 행동하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이 남자친구에 대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주더군요. 그날 저녁은 그 작은 소동 이후로 더 다정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남자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고 영화도 봤죠. 그 사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하고 그 위로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흘러가는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여기 진짜 좋다. 매일 이런 거 보면 살만 나겠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보는 게 더 좋지. 전 그런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렇게 깨소금 볶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화장실에서 본 물건에 대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됐어요. 원래 의심이라는 게 한번 깔끔하게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다음 날 저는 정민 씨한테 그날의 일을 사과했어요. 제가 결백한 남자친구를 괜히 의심한 것 같다는 후회가 두고두고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사과에 남자친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괜찮다고 답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아무 문제 없이 몇 개월을 잘 만나게 됐죠. 그날의 사소한 해프닝 이후로 저희는 더 자주, 더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요. 정민 씨는 한결같이 다정했고 저를 배려하며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같이 한 뒤 근처에서 가볍게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정민 씨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지 5개월쯤 됐을 때부터 정민 씨가 슬슬 뜻밖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연아,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때?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 5개월이나 만났는데. 난 매일 헬스장 끝나면 따로 집에 들어가는 거 솔직히 많이 아쉬워. 우리 집 넓고 너희 회사랑 멀지도 않은데 같이 살면 좋잖아. 정민 씨,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그렇게 합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가만 안 계셔. 부모님 모르시게만 하면 되지. 일단 합치고 결혼 준비 천천히 하면 되잖아. 솔직히 신혼집 따로 알아볼 필요도 없고 비용도 아끼고 나쁠 거 없지. 너도 매달 오피스텔 월세 내는 거 아깝다며. 월세 얘기를 꺼내니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회사 가깝다는 것 말고는 평수도 좁고 월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민 씨 집은 한강이 보이는 30평대고 회사까지 거리도 비슷했으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죠.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살림부터 합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면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어린애가 아니라 해도 외동딸 하나 애지중지 키워 곱게 시집 보낼 날만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못할 짓 같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정민 씨, 그건 안 돼. 엄마 알면 진짜 쓰러지셔.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이라곤 나 하나인데 정상적으로 식 올리고 제대로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아니, 아예 모르시게 하면 된다니까? 요즘은 모르는 사람끼리도 넓은 집 공유하면서 같이 살고 그러잖아. 난 진짜 이상한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랑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그래. 정민 씨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안 될 일이야. 결혼하기 전까진 이렇게 지내자. 제가 강하게 거부하자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수긍하고 쉽게 물러섰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또 같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요. 자꾸 반복해서 조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떠올리면 끝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정민 씨, 자꾸 왜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요즘 누가 꼭 결혼식 올려야 같이 살아? 솔직히 살아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 엄마가 받을 충격 생각하면 난 도저히 못해. 알았어. 더 안 쪼를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가끔 농담 비슷하게 그 얘기를 또 꺼내곤 했어요. 저는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남자친구가 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7개월쯤 지나면서부터는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결혼 전 동거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그냥 정식 절차를 밟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주연아,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자. 더 미룰 이유가 없잖아. 그래, 사실 나도 슬슬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너희 부모님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우리 쪽 부모님 뵙는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시간 좀 맞춰야 하니까.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일단 우리 집부터 가자.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 그래서 전화로 남자를 데려간다고 말씀드리자 엄마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그런 반응을 보니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외동딸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셨는지가 새삼 느껴졌죠. 주연아, 그게 진짜야? 뭐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얼굴은 잘생겼어? 너 괜히 엄마 놀리는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엄마가 직접 들으셔. 미리 다 얘기하면 엄마 혼자 또 이것저것 따지고 소문내고 그럴 거잖아. 피곤하게. 아우 기집애. 알았어. 그럼 뭘 준비하지? 갈비찜 할까? 잡채 할까? 아니다, 둘 다 해야지. 너희 아빠한테 양복 입으라고 해야겠다. 저는 퉁명스럽게 굴면서도 엄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항상 남의 집 사위를 부러워하시던 엄마가 드디어 본인 사위 자랑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민 씨라면 어디 가서 빠지는 조건이 아니니까 친척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런 통화를 하고 얼마 후 정민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저희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에는 꽤 묵직해 보이는 과일 상자와 한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정민 씨,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부모님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 경기도 본가로 향하는 동안에도 내내 웃음이 났습니다.
정민 씨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긴장한 게 틀림없었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좋은 분들이야. 정민 씨 같은 1등 신랑감을 마다하실 이유도 없고. 그래도 첫 인사잖아. 잘 보여야 할 텐데.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 엄만 분명히 좋아서 난리일 거야. 우리 엄마가 대기업 다니는 사위 본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지.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혼자 쿡쿡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는 긴장 탓인지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리다가 말더군요. 그 뒤로 1시간 남짓이 지나 본가에 도착하자 엄마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예비 사위를 맞아주셨어요. 정민 씨가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선물을 건네자 엄마 얼굴이 그야말로 환하게 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도 평소답지 않게 밝게 웃으시면서 정민 씨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자 엄마가 미리 차려놓으신 음식들이 한상 가득했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상이 따로 없었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예비 사위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말씀하셨어요. 멀리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많이 들게 해. 네. 힘드셨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게 옆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흐뭇한 표정으로 정민 씨를 찬찬히 뜯어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엄마가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을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우리는 주연이한테 뭘 들은 게 없어서 본인 소개 좀 자세히 해줄 수 없을까? 그냥 대기업 다닌다고만 들었거든. 네 어머님, 저는... 한데 정민 씨가 이름과 나이를 또박또박 밝히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입에 올린 그 순간 한참 환하게 웃고 계시던 엄마가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히 엄마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가고 있는 게 확실했죠. 하지만 정민 씨는 그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자랑스럽게 명함까지 한 장 꺼내 두 손으로 엄마에게 건네드리며 말했어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학교는 공대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엄마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전 당연히 너무 좋아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일단 아무 말 없이 명함 속 대기업의 로고와 이름 석자만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즉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도 남을 상황인데 말이죠. 어머, 좋은 회사 다니네. 하지만 엄마가 계속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모습에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시지? 너무 좋아서 말문이 막히시나? 전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만큼 침묵이 길어지자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명함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네 일어서 나랑 동사무소 가서 등본 좀 떼보자.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고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냉기가 흘렀습니다. 등본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제가 놀랐듯이 정민 씨도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되묻더라고요. 네? 등본이요? 갑자기 왜... 주연이가 우리 외동딸인데 시집 보내려면 당연히 등본 정도는 확인해야지. 동사무소가 코앞이니까 얼른 가자고. 주말이라도 무인 발급기 이용하면 금방 나오니까. 엄마답지 않게 강압적인 목소리와 태도였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예비신랑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차분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등본은 제가 다음 주에 떼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같이 가서 떼면 되는데 뭐하러 미루나?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제가 화장실이 좀 급해서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얼른 화장실 다녀와. 그동안 나는 옷 입고 있을 테니까. 정민 씨가 허둥대며 화장실로 들어간 뒤 저는 엄마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갑자기 왜 등본 타령인데?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건데? 정민 씨 당황한 거 안 보여?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노래를 부르더니 예비사위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하시는 말씀에 저까지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는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 너무나 달랐거든요. 늘 잘 웃고 수다 떨길 좋아하던 엄마가 이유도 제대로 말씀해주지 않고 무서운 표정으로 등본 얘기만 하시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예비 신랑의 얼굴은 조금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보다 더 이상한 건 바로 달라진 행동이었어요. 처음 집안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이 차에 두고 온 게 있다는 둥, 잠시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둥,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려 했죠.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그 팔을 붙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등본 떼고 나서 해도 되잖아. 지금 얼른 다녀오자니까? 결국 정민 씨는 엄마한테 끌려가다시피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아빠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평소 침착하던 남자친구가 그토록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무리 등본 얘기가 갑작스러워도 그거 한 장 떼는 게 저렇게 진땀까지 흘릴 일인가? 그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다정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이 나간 지 30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거실 시계만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있던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등본 한 장 떼는 건 얼마 걸리지 않는 일인데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아무도 오지 않는 건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한참 가다가 끊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두 사람에게 줄기차게 연락했고 한참 만에야 엄마가 겨우 전화를 받으셨죠.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민 씨는? 그 사람은 안 와. 안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민 씨 어디 갔는데? 그 얘긴 나중에 하고 너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엄마랑 어디 좀 가자. 오전에 반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시간 좀 내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결혼하라고 노래를 불러서 남자 데려왔더니 이게 뭔데? 내가 지금 말해봐야 소용없어. 내일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오늘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답답해서 어떻게 이대로 있으란 말이야. 정민 씨네 가서. 안 돼. 절대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알겠어? 엄마! 엄마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반강제로 본가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회사에 연락해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엄마가 이끄는 대로 차에 올랐어요. 지난밤 너무 황당한 마음에 몰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엄마와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말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죠. 혹시나 말을 거역하고 밖에 나가기라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엄마는 따라 나서려는 아빠까지 내치며 저와 둘이서만 차에 오르셨어요. 저는 조수석에 타자마자 그런 엄마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정민 씨는 왜 연락을 안 받고 우린 어디 가는 건데? 네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내가 아무리 100번 말해도 네가 한번 확인하는 게 낫겠지. 일단 가만히 있어. 도착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러고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핸들을 잡은 채 운전만 하셨어요.
평소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던 분이 입을 다물고 계시니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놀랍게도 정민 씨가 다닌다던 그 대기업의 연구소 앞이었어요. 큼지막한 회사 로고가 박힌 높다란 건물이 눈앞에 보이자 저는 어리둥절한 채 엄마를 쳐다봤네요. 엄마, 여길 왜 왔어? 여기 정민 씨 회사잖아. 그 사람 만나러 온 거야? 일단 내려서 네가 직접 확인해. 아까부터 뭘 자꾸 확인하라는 거야, 엄마. 들어가서 이 명함 보여주고 만나러 왔다고 해. 나는 주차하고 바로 따라갈 테니까. 그러더니 전날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연구소 로비는 한산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명함을 내밀고 물었어요. 저 이분 좀 뵙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명함을 받아 살펴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한참 검색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죠. 손님, 이분은 작년에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셔서 지금 해외 근무 중이시네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믿을 수 없는 직원의 말에 저는 눈을 부릅뜨며 재차 물었어요. 네? 해외요? 그럴 리가요. 이 사람 분명히 어제도 한국에 있었는데요? 글쎄요. 저희 시스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잠시만요. 제가 부서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한참 통화한 후에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기 이분은 분명히 지금 해외에 근무 중이시랍니다. 혹시 다른 분과 혼동하신 게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루 전에도 저와 같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1년 전에 베트남으로 떠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어느새 주차를 하고 온 엄마가 제 옆에 다가와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 회사를 빠져나왔는지 모르게 다시 차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명함 주인이 베트남에 가 있다니.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은? 정민 씨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엄마는 내리 한숨만 내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 옷장사하는 엄마 친구 알지? 그 집 사위가 대기업 다닌다고 했던 거 기억나? 정희 아줌마? 그래, 기억나. 그 집 사위가 대기업 과장이라고 부러워했잖아. 근데 그게 왜?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 사위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야. 그리고 그 남자 이름도 정민이고 네가 데려온 남자랑 이름도 일하는 부서도 나이도 같아. 이게 우연일 것 같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말에 미간을 찡그리며 되물었어요. 뭐라고? 나이도 이름도 부서도? 그래. 사실 정희가 자기 딸 결혼 턱 낸다면서 우리 동창 모임에 사위를 불러서 인사시켰어. 그날 그 남자가 명함을 돌리고 밥값까지 싹 내고 갔지. 엄마도 그때 받은 명함을 지갑에 한참 넣고 다녔어. 근데 정희가 작년에 그러더라. 자기 사위가 베트남으로 발령나서 딸도 거기 따라가게 됐다고. 손주도 못 보고 딸도 몇 년 못 볼 거라고 속상해했어. 그래서 내가 위로한다고 밥도 사줬지. 그 뒤에 이어질 얘기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그 잔인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시려는 듯 예전에 받은 거라며 지갑에서 낯익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민 씨가 오래전 저에게 건네고 하루 전날 엄마에게도 건넨 것과 똑같은 명함이었죠. 회사 로고, 부서와 직함, 심지어 이름 석자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명함이더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며 말이 없자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데려온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까지만 해도 정희 사위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냥 신기해만 했어. 근데 나이랑 정확한 부서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은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그것도 같은 직급으로 일하는 게 가능한 일이니? 그래서 등본 떼자고 한 거야. 내가 아는 정희 사위는 처자식이 달려있는 유부남이니까 만약 단순한 동명이인이면 그 사람 등본엔 처자식이 없겠지.
근데 내가 등본 발급기까지 끌고 가서 따져 물으니까 도망쳐버렸어. 뭐? 도망? 그럼 정민 씨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했다고? 그래. 네가 직접 확인했잖아. 그 사람이 준 명함의 주인은 지금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 있다고. 저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도 모를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1년 가까이 만나며 진지하게 결혼 얘기까지 오갔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집에도 진짜 정민 씨가 나왔다던 그 대학 졸업장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엄마도 모르지. 그런 건 지금부터 알아내야 하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이건 사기야, 결혼 사기. 엄마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도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 사람이 끈질기게 같이 살자고 졸랐던 지난 몇 개월. 만약에 제가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짐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살자며 보여줬던 다정한 미소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넘어가 섣부른 판단을 했다면 얼마나 후회했을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를 갈며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야. 엄마가 어제 그 명함을 못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정희가 동창회 때 자기 사위 자랑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정말 하늘이 도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단 있는 엄마도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에 가득 차 계셨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무섭고 분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도 그때의 기분을 표현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저는 그 길로 엄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남자를 신고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도 황당한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이름 대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경찰에 제공했어요. 사진과 문자, 통화 기록까지요. 그런데 경찰이 저에게서 받은 번호로 연락했더니 이미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놀러 갔던 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도 남자는 없다고 했죠. 1년 가까이 매일 만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제야 저는 헬스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저희 집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먹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진짜 실감났어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한 지 며칠 만에 그 남자가 붙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진술하는 자리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경찰의 말을 듣고 인상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정민 씨, 아니 그 사람 본명이 뭐라고요? 이영민이요. 진짜 그 대기업에 다니는 이정민 씨의 사촌 동생이에요. 5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실상은 부모님 돈으로 놀고 먹었다고 봐야 할 사람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럼 그 한강 아파트는요? 돈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본인 집과 차가 아니에요. 진짜 이정민 씨, 그러니까 사촌 형이 베트남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서 집이 비는 동안 가끔 찾아와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빈집을 자기 집인 양 마음대로 쓴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 명의로 된 아파트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저에게 살림을 합치자고까지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형의 명함을 자기 명함이라며 뿌리고 다니고 형의 직장을 자기 직장이라고 속여 완벽히 성공한 사촌 형의 인생을 도둑질해 살고 있었던 거죠. 사촌 형 가족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들을 옷장 깊숙이 숨겨놓고 형 부부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바꿔놓은 모양이었어요. 예전에 화장실에서 나왔던 그 생리대 역시 사촌 여동생이 아니라 형수가 놓고 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도 아닌 집을 고모와 사촌에게 쓰라고 빌려준 사실이 있으니 그때를 이용해 핑계를 댄 거죠. 경찰은 저와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그 헬스장이 이영민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부모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 거기서 매일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점 찍어두고 접근한 거죠. 본인 처지로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형 신분을 그대로 빌려 쓴 거고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어요. 헌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고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 앞으로 발급받은 적도 없는 카드사 명세서가 한 통 날아왔어요. 카드의 한 달치 사용 명세서 7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정지 요청을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부탁했죠. 손님, 이 카드는 본인 명의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상 발급된 카드입니다. 발급 알림 문자도 보내드렸다고 확인됩니다. 네? 전 그런 알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흰 분명히 보내드린 걸로 나옵니다. 문자 내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놀라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저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남성 정장을 파는 매장과 PC방 같은 곳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고 무엇보다 명품 신발을 파는 매장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데 그 신발을 얼마 전에 사촌형을 사칭한 그 사기꾼이 새로 샀다고 하던 생각이 났거든요. 순간적으로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그 사람이 제 휴대폰과 신분증을 만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쉽게 손댈 수 있었을 겁니다. 신분증은 늘 지갑에 들어있었고 휴대폰 비밀번호 정도는 사귀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알게 됐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들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발급 알림 문자를 삭제해 저에게 카드 발급 사실을 숨긴 채 펑펑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그 사용 내역 중에는 저희 집에 가져가려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과일 바구니와 한과의 결제 내역도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 그 명세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연체자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 부랴부랴 은행에 가서 신용정보를 조회해봤지만 다행히 그 카드 말고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드 부정 발급건을 추가로 고소했어요. 그 뒤로 남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고개 숙여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반성한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펑펑 울며 빌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그것도 똘똘한 대기업 과장인 척하던 남자가 그렇게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전 차라리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사기와 명의도용 등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감안해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더군요. 사건이 친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진짜 대기업을 다니는 그 사촌형 부부가 일시 귀국해 본인이 이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답니다. 거기에 부모와 형제들도 등을 돌려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분에 대해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하며 별도로 고소를 진행해 그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된 모양이었죠. 그래서 결국 말뿐이던 공무원 준비를 때려치우고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 물류센터 상하차, 음식 배달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다네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진짜 대기업 과장을 사위로 둔 친구분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연아, 너 이영민 그 인간 어떻게 사는지 알아? 새벽까지 일하고 잠도 2-3시간밖에 못 잔다더라. 부모도 다 등 돌리고 친척들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안 도와주나 봐. 빚은 갚아야 하는데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는 위인이라 한 군데서 오래 일하지도 못하고 계속 잘리는 것 같아. 5년 넘게 부모 등골 빼먹고 살았다더니 아주 꼴좋지 뭐냐.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한강뷰 아파트에서 잘난 척하던 시절 그리워서
고생 꽤나 하겠네. 그런 일을 겪은 지 벌써 1년이 지나 저는 본가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혼자 사는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부모님과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의외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녁이면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아빠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게다가 엄마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더 이상 동창들의 사위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저에게 결혼 얘기도 꺼내지 않으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큰고모가 지난 명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긴 합니다. 아이, 주연이는 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야? 아예 40이 넘어서 갈 생각이야? 예전에 엄마였다면 분명 한숨부터 쉬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큰고모를 향해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위는 안 봐도 되니까 우리 주연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기 인생 즐겁게 살아가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결혼한다고 다 잘 사나요? 괜히 골치 아픈 집구석에 들어가 고생하느니 지금처럼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보기 좋네요. 그런 엄마 덕에 그 자리에 모인 누구도 더는 토를 달지 않았죠. 그래서 저의 명절 스트레스도 없어졌고 엄마와도 결혼이 아닌 다른 얘기들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게 됐어요. 예전에는 눈만 뜨면 남자 얘기를 꺼내시는 통에 말만 하면 감정이 상하곤 했는데 이제는 주말에 엄마랑 밤늦도록 웃으며 얘기하느라 새벽에 잠드는 날도 생길 정도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결혼에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결혼 못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그 일을 통해 엄마도 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물론 하늘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 준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지금처럼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이 간 길을 쫓아가려 무리하기보다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행복과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좋은 날들만 이어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